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양시장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는 대부분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켓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연준에게 9월에 50bp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25bp냐, 50bp냐를 두고서 지금 갑로들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힘을 실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CPI 발표 때문이겠죠. 오늘 CPI 발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금리 인하에 힘이 쏠리고 있는 걸까요? 예상치에 우선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7%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전망치 대비 소폭의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0.2%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근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3.1% 전년 대비 지금 소폭의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전망치를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주거비를 제외한 연한 하늘색의 선을 보게 된다면 지금 확실히 더 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요인으로는요, 주거비와 운송, 우료 서비스가 좀 상승에 압박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50% 이상, 30%가량 감소한 게 하락 요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혹은 그거보다 밑도는 그러한 지금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요, 훨씬 더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한 달 전과 그리고 CPI가 발표된 직후에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설문조사표를 보니까요, 무려 57.4%에서 93.4%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던 건 시장에서 세부 품목을 봤더니 지금 관세에 대한 압박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됐던 그 품목들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1.9%에서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도 0.4% 굉장히 작은 상승률, 의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관세로 인한 물가의 충격이 생각보다 지금은 크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상품보다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항공 운임비가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발언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은 90%이고요. 연내 3회 인하가 무려 57%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75bp가량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전일에 45%였는데 1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3회 인하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게 된다면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9월에 B컷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B컷에 명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 압박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그리고 AI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상승률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관세발 물가 상승이 지금 수치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요. 앞서 제가 A컷으로 선정했던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더 얻어지게 되는 셈이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좀 엇갈렸다라는 것은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10년물 국채 금리 주황색 선이죠. 오히려 지금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에서 시장이 해석하는 건 그래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도 아직은 인플레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데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반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서비스 인플레가 상승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8월, 9월의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세 2차적인 파급효과 특히나 앞서서 항공 운임비로 지금 야기된 서비스 물가의 상승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장의 임금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물가 압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가의 상승 여력은요. 노동시장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노동시장의 수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금리 인하 기대감 좀 긍정적인 해석이 오늘은 많이 반영돼 있는 듯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가상자산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더리움이 45개월 만에 4,60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역시나 금리가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게 고스란히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주와 기술주의 모멘텀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앞으로 기업들이 미래의 돈을 얼마만큼 벌어올 건지를 예측을 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걸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할인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추산하는 그 추산 가치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멀티플이 확장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AI와 첨단 기술에 대한 확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장에는요.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게 됐을 때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걸 다 추산하게 됐을 때 성장주와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8월과 9월 특히나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점. 두 번째로 국내 증시에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산적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시 8분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미국 CPI 지수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게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현재 시간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그다지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제히 박스권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0.84%가량 오르면서 3,21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7%가량 상승하면서 81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세한 일중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3,2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오전장 들어서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66%가량 오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의 거센 매수세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장 들어서 외국인은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요. 이후에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현재 시간 3,7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코스피를 팔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도폭을 줄였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른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순매도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장 초반 팔자세를 보이다가 현재 시간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점차 매수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간 250억가량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닥을 사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가 1%가량 올라주면서 71,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3%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2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57%가량 오르면서 10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가량 상승하면서 13만 6,3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시총 4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약보합권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펩트론이 12%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3위 자리로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고요. 현재 시간 34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3%가량 강하게 오르면서 44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0.75%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66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미국에서 이 중국 BOE의 OLED 수입을 금지한다, 14년 8개월간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반사 수혜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가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3,05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그린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거세지고 있다라는 어제자의 질병관리본부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6월 이후로 환자세가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2주 동안 환자 증가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주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붙어가는 가운데 그린생명과학이 15% 넘게 현재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2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2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실적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이 약 118억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붉은 사막이 내년 상반기로 출시가 미뤄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까지 함께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4%가량 현재 시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9,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CPI 발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장 어떠한 종목까지 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베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CPI 발표가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발표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CPI의 관세에 대한 영향도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이었는데 뭐 이제 21시 30분 딱 되자마자 그냥 선물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결과값을 놓고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재화에 좀 반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았고 우리나라도 좀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면 미국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감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장 자체가 이제 그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바라보고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세가 뭐 바로 해결이 되느냐? 그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으로 과연 이 관세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대거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럼 물가 인상에 금리 인상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거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금리 동결인데 일단 뭐 패드워치에서는 요 CPI 데이터 이후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요. 근데 이제 연준 이사들의 좀 발언들은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정한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연준 이사들 2명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8월달 CPI 데이터라든지 물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고용이 좀 명확하게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감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항공 쪽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근데 항공이 2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원래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좀 측정에 대한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번에 7월 CPI가 발표되고 나서 패드워치가 9월 인하 가능성 지금 94%까지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25bp냐, 50bp냐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연준의 선택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별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동결 가능성도 좀 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결 아니면 25bp라고 보고 있고요. 네. 50bp를 할 정도면은 그냥 누가 봐도 이건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된다. 그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사실상 50bp는 이거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죠. 연 3회인데 3회 인하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있는 거 다 한다는 소리인데 그쵸.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 정도가 되려면 관세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용도 뭐 좀 많이 나쁘지 안 않고 좋아야 되고. 그 고용이 네. 그렇죠. 근데 네. 고용도 급격하게 변화가 나오면 좋든 안 좋든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놓고 본다면 사실 고용도 약간 지금 상태에서 그냥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을 관세를 빼놓고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나쁜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이야기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요. 네.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셌었고 네. 그러한 영향도로 2분기까지는 GDP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3분기부터 되게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관세에 대한 영향이 큰 거고 대부분의 뭐 ISM 제조업도 보고 ISM 비제조업도 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제조업 지수들 이런 것들 보시더라도 다 똑같아요. 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은 늘어났는데 이게 고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제품 가격이 높아지니까 요거에서 좀 불안합니다. 그런 이제 소프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CPI가 좀 우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급격하게 내리면 이 후폭풍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동결 아니면은 25bp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동결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고 있고요. 만약에 8월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패드워치는 99%여도
빠르게 바뀔 때는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페더치는 언제든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아직 신뢰도를 높이기엔 좀 애매하다. 뭐 아예 근접했을 땐 모르겠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걸러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결국에는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최고가 경신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또 다시 출렁거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관세에 대한 스토리를 놓고 네. 보면 결국에는 미국에게는 계속 돈이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관세 때문에 뭐 힘들어지고 하면은 많이 무너지겠지만 결국에 미국은 슬쩍 내려가다 또 올라갈 겁니다. 왜? 방향은 바꾸면 되잖아요. 관세 오케이 유의할게요.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버리면 돼서 사실상 뭐 미국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국에게 더 강력하게 압박을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주들이 좀 날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좀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미국 증시도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 쪽에 대한 코멘트들이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다나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턴어라운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 나스닥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계 수급 동향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반도체에 쏠려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삼성에 많이 쏠렸고요. 지금 네. 8월에는 하이닉스로 많이 쏠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뭐 엔비디아나 이런 브로드컴이나 잘 가면 삼성 하이닉스도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고 뭐 범용에다가 HBM3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 따져보면 반도체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가면은 결국엔 나스닥이 계속 달려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로컬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이 열리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늘 5.9원가량 하락하면서 개장을 했는데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구간 3,8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거든요. 약달러가 이어지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기조가 계속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준은 네,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고 네. 그 연속성이 계속 나온다고 가정하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밴드가 1,300원대부터 1,370원으로 밴드가 내려갈 거고 네. 지금은 아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가 유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환율은 지금은 1,370원에서 1,390원 사이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네, 수출에 그렇죠.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사정없이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뭐 아직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긴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26%거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꼬꾸라지면 나머지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데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수출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잖아요. 심지어 자동차는 좀 일부 좋아지긴 했지만 철강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은 환차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격이 쌀 때 뭐 이제 원달러가 막 한 1,200원이다. 이럴 때면은 미국장 열심히 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제 좀 가격이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럴 때 이제 좀 기대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면 워낙 강세로 넘어갈 거니까 워낙 강세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2% 3%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수급이 좀 강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가 됐을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좀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혜볼 업종과 정말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무너지면 3,200 절대 못 지킵니다. 왜냐면 이게 하이닉스가 좀 무너지는 부분들을 삼성이 다 커버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시면 한 6, 7, 8
까지 수급을 보시면 상위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이 한 6에서 7조고 네.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 보고서 보시면 6월달, 7월달에서 들어온 물량이 한 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력으로 들어온 아일랜드, 영국, 미국 네. 이쪽이 전부 다 반도체를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쪽이 뒤집어지면은 아무래도 증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 지금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에서 방산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주로 계속 이슈가 됐었던 화장품도 지금 세게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피부 미용도 되게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다가 뭐 PER 수준이 거의 40배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네.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빠지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굳건하게 지키는 주력 산업이 꺾이면 증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일 건데 그 수혜를 당연히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용의 스토리를 보면은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이오테크닉스 이런 이제 삼성전자발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력 산업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못 올라온 쪽이 지금 바이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빈틈에 빈집털이를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 기관들이 사실 그렇게 턴어라운드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다나오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미국장에서 바이오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뭐 비만은 좀 안 좋았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각각의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이슈들이 있었기 있어서,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바이오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놓고 보면은 이쪽이 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국채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메커니즘을 놓고 보면 PER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럼 그 PER 수준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 가운데서 좀 꼽아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딱 3바 이 네 개만 보시면 된다고 보는데 3바는 약간 이 CDMO 쪽이니까 완전 네. 중장기로 보실 네. 분들은 보시고요. 나 장기로 보기 싫다 그럼 그것도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3개밖에 안 남죠. 네. 근데 3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각각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이벤트가 있어요. AB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고 또 관련사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ADC 지형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나왔고 리가캠도 목표 주가 상향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한 3가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상대적으로 내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방어주, 뭐 배당주 이런 건 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방어도 재미없을 겁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재미없죠.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증시가 안 좋을 때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뭐 예를 들면 KTNG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값 인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걸로 해서 이미 52주 신고가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게 통신업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쪽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뭐 배당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뭐 기존에 그런 걸로 안 올랐으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방어주랑 배당주는 캐시플로우를 생각을 하시더라도 사실 포트에 한 20%는 갖고 있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20%. 지금은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52주 신고가 찍은 애들이 네.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안 오르거나 대세적인 시세가 주력 산업이 등장을 하는 현 시점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포트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저는 뭐 여전히 그럼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더리움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한정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맞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뭐 사실 한 2년 전쯤에 샀으면 참 대박이 났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근데 이더리움만 급등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전일의 서클은 좀
왔다 갔다 네. 했지만 그 유통량이 90%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상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1년으로 치면 한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가상자산이 이제 새로운 이제 금융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산이 유한하니까 그러면 우리 자산이 절로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겠지만 재밌는 건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를 받은 것 갖다가 이제 배분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분배금으로 나눈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걸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기는 좀 어려워서 물론 매력도에서 일부 좀 후행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CPI 발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1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선언식에서 3천억 원 규모의 AI 특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과의 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3천억 원 이상의 결성하게 된 이번 KIF 자펀드 공급은 그간 위축되었던 우리 AI 민간 투자에 다시 한번 활기를 돌게 할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등의 제도 개선까지 국가적인 AI 역량 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에 SK텔레콤이 최대 출자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GPU 임차 자원 공급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성능의 GPU 애저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가 AI 고속도로의 첫걸음인 7조 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이끄는 등 다양한 산업,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포용될 수 있는 AI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혁신을 끌고 나갈 우리 벤처 업계에도 통신 이통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다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KF는 4천억 원을 출자하여 2조 원의 AI 펀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KF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벤처리움도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향후 AI 메카로의 도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매년 투자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며 국내외 AI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의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이슈들 보다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조선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조선주 투짐을 움직일 만한 뉴스 헤드라인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먼저 H현대그룹 그리고 베트남이 포괄적인 조선 협력 협약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가장 큰 헤드라인입니다. 이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앞으로 일을 해 나가기로 했는데 베트남의 조선업 발전을 촉진하고 베트남 해양공사 선대 확충 및 현대화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현대 베트남 지사인 현대 베트남 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약속을 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는 베트남이 HD현대의 주력 사업 파트너 중 하나이고 최고의 사업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울산 HD현대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고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미하죠.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화 필리조선소를 이때 또 방문할 것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가의 핵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만큼 이 한화의 필리조선소를 꼭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 전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별로 흐름 좀 체크해 보자면요.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가장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대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3,000원 훌쩍 뛰고 있고요. 37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역시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HD 현대그룹주 동반해서 오늘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최근에 타결한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함께 비관세 장벽,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청구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양국 간의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마스가,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분야가 협력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키워드가 부각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히나 4대 그룹 총수 모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참여할 것으로도 유력하게 또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AI 등의 대미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오늘 코스닥단에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오늘 파두인데 10% 가까운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네요. 12,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한 종목 더 살펴보자면 ISC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0%대 역시나 급등세 연출하면서 64,800원 선에 거래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양도세 이슈 시장의 키워드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헤드라인이 계속 오락가락한 모습이어서 혼란을 좀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나온 헤드라인들만 좀 모아보자면 지난 일요일까지는 당정이 협의를 했지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여당을 주도로 당정협의회에서 50억 원 현안을 유지하는 그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에 증권주 전반이 또 기대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는 장 막판 즈음에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정부안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면서 당정의 주요를 지켜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줄줄이 투심이 좀 꺾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증권주 워낙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증권주 전반 증권회사에서 스스로 구조적인 개선을 제시해야 좀 장기적인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구조적인 개선이라 함은 가장 중요하게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획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서 좀 애쓰고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신규 라이선스는 IMA라고 집었고요. 현재 신규 신청사 3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안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증권사들도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1%대 탄력 좀 받아가고 있고요. 11만 3,4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보합권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목도 한 종목 더 볼까요? 현재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0.48%대 강보합권 흐름 포착되면서 21만 1,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관련주가 또 오늘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가철 맞아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나 고령자, 흡연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질병청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좀 통계를 보면 입원 환자 수가 국내에서 5주 연속 증가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주 차에 200명을 넘어섰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2주 이상 환자 증가세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좀 했고요.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이 총 32만 분량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에 그래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에서 2024년 그래프가 이 파란 그래프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급증하면서 1,400명대까지 이렇게 입원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크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10월부터는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서 신규 백신으로 예방 접종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따라서 코로나19 관련주들 탄력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정바이오의 경우에는 장중에 20%대 급등세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931원 수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관련주들 탄력을 받고 있죠. 수젠텍의 경우 6%대 오름세 보이면서 7,7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좀 중국의 OLED 쪽에 대해서 미국 시장 퇴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산 LCD에 대한 저가 LCD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잃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의 호재까지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형 OLED 쪽에 대한 대형 OLED 쪽에 대한 생산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장 증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와 더불어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프리미엄석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단체 관광 및 비자 입국 허용 발표가 지속되면서 거기에 따라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CPI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저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의 흐름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항공주에 대한 수혜가 하반기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좀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오늘의 특징주로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케이크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신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과 같은 대형 조선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상승세가 조선주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마스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자재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자재들 종목들보다 덜 오른 종목인 케이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장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눌림목 자리인 만큼 매수 자리도 좀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프에 대한 투자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또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조선주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비롯해서 HD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닥달에서 원익 IPS의 경우에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블루엠텍의 경우에도 고지혈증 치료제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YG엔터를 비롯해서 엔터주 전반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해서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덕산네오룩스를 또 골라주셨네요. 20%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전반적으로 반사이익 받아가고 있는데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OLED 그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약간 훈풍이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디스플레이 쪽을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은 한 달 전에 일단 먼저 캐치를 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달 전, 정확히 4주 전에 나왔던 얘기가 오늘 반복이 됐는데 네. 그럼 4주 전에는 왜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4년 8개월 동안 정확하게 기간을 찝어서 일단 이 기간 동안 수입이나 어떤 뭐 판매를 좀 금지를 한다라는 게 그 골자인 것 같은데 왜 14년 8개월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OLED 기술을 개발한 기간이 14년 8개월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만약에 뭐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14년 8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11월 달에 일단 그 본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2달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가 된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비상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 이제 뭐 BH, 덕산 네오룩스, 뭐 OLED 밸류체인도 올라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때 당시에 BOE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법정 싸움을 했을 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기술을 누가 BOE한테 줬냐 그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죠.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고 이제 BOE 쪽에서 이제 데려가면서 기술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하기도 했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애플이 BOE한테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을 했을 것이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가면은 뭐 그 양사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탭 같은 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OLED가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애플이 BOE에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공식화되진 않았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뭐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오피셜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애플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100대가 팔린다, 100대를 만든다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50개, LG가 한 22개, BOE가 한 23개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 BOE한테도 애플 내에서 점유율이
이제 뭐 딸리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공급사였었는데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력 공급사고 이제 그 세컨 공급사로 LG랑 BOE를 갖고 가고 있는데 그 BOE가 빠진다고 했으면 빠진 자리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고 가느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높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 명확하게 일단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은 물론 뭐 나중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 OLED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폰 17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너무 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네. 일단 차트랑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사실 이 덕산네오로서 최근에 조정기였을 때 매도였었는데 이제 이 차트로 그려지는 건 장 마감 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기관 굉장히 좋은 모습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한 20% 넘는 어떤 상승세로 올라가고 돌파를 했는데 약간의 조정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계속 시장에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OLED 쪽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상승 재료가 좀 오랫동안 좀 볼 수 있는 좋은 재료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펄어비스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대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좀 아쉬웠고 신작 출시 지연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4분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내년으로 네, 그렇죠. 미뤄졌다고 하네요. 지금 뭐 유저 입장이나 주주 입장이나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오늘 특징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HTS를 켰을 때 펄어비스가 2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보고 왜 떨어지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거겠거니 하고서 이제 찾아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자 이제 붉은 사막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붉은 사막이 한두 번 미뤄진 게 아니거든요. 21년도에 붉은 사막이 펄어비스가 공개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21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던 게 지금 24년도 4분기에는 꼭 한다, 무조건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다가 이제 내년 1분기로 미뤄졌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내년 1분기에는 진짜 하는 게 맞냐? 그것도 사실 확실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보통 그 게임사들이 게임을 만들다 보면 대충해서 내놔서 시장에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보다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일단 출시는 좀 약간 늦춰지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게 사실 더 낫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중국 쪽 얼마 전에 갔다 왔고 이제 독일 쪽 가죠. 그 게임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도 하나 남아 있는데 네. 그 글로벌적으로 이 로드쇼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다니면서 이 게임을 공개를 하면은 사실 그 펄어비스가 이 4분기에 그 공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질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감이 커서 지금 거의 뭐 하한가에 준하는 어떤 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도 안 좋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불량집에 기름 붓듯이 실적도 안 좋았고 매출이 이제 796억, 영업 손실이 118억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뭐 당연히 감소를 한 거고 이제 펄어비스 측에서 밝히기에는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영업 손실에 났는지 밝히기에는 광고비가 증가를 했다. 좀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펄어비스가 뭐 급등은 한 적은 없긴 합니다만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붉은 사막이 차지를 하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됐죠. 올해 한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한 4달 동안 올라간 거에 대부분은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는 게 오늘 하락으로 증명이 된 셈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붉은 사막이 내년에 1분기에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은 한번 살만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주주들이나 유저들한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그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내놓는 게 낫겠죠. 좀 약간 어떤 그 완벽하지 못한 게임을 내놓으면서 공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실망감이 나온 것보다는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출시를 앞당길지 아니면 내년 1분기에 언제 발표를 할지 확정을 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은 기관 수급은 뭐 고점 이제 완벽하게 기관 수급을 타는 주가 흐름이죠.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고 기관 수급 고점에서 펄어비스 고점에 나왔고 계속 팔았는데 오늘 뭐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동시 기관이랑 동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 어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았고 한번 일회성으로 실적이 나빠지면 사실 뭐 3분기, 4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뭐 저점이다, 뭐 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적도 안 좋고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급반등할 기회는 조금 없지 않나.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회사 자체의 신뢰도가 좀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수요일인데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나무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가? 네, 나무가 사실 괜찮은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괜찮은 기업인데 기업 이름이 이렇게 딱히 이렇게 귀에 들어오진 않죠. 이제 나무가 기업이 어떤가라고 해서 이제 포털 같은 데다 나무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무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한데 일단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가를 제가 그 선택을 포착 종목으로 초이스를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약간 괜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의 초입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무가를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지금 댁에서 뭐 삼성이나 뭐 LG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 모듈은 거의 100% 나무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는 몰라도 사실 드림텍, 뭐 유니캐스트 이런 기업들을 많이 아시겠죠. 유니캐스트, 나무가, 드림텍 이제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무가의 대주주는 이제 드림텍이죠. 얼마 전 이제 유니캐스트 이제 투자 부분을 합병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카메라 모듈 하면은 뭐 삼성전기를 제외를 하고 일단 중간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MC넥스, 뭐 파트론, 그다음에 이 나무가, 그다음에 어떤 캠시스 이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1분기 실적에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좀 약간 그 극과 극으로 좀 갈렸죠. 한 4개 정도 되는 대표 기업들 중에 파트론의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캠시스, 나무가 그다음에 MC넥스는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그게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2분기 실적 나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온기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왔는데 올해 반기 영업이익으로 작년에 온기 영업이익 200억 정도를 완전히 채워버렸죠. 그 부분. 그러면 여기서 3분기, 4분기는 온전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 어떤 영업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실적은 뭐 1,65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10억.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보통 100억 이상을 냈기 때문에 작년 온기 기준 200억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뭐 18%, 20% 정도 성장을 했다. 굉장히 좀 저는 회사 이름을 좀 약간 멋있게 좀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나무가 이름도 좀 뭐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제가 나무가를 포착을 한 이유는 수급이랑 실적이다.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랑 실적 어떻게 되는지. 뭐 외국인들 기관이 정말 퍼포먼스 있게 매수를 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저금을 하듯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올해 4월달, 5월달서부터 저금하듯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타이트하게 오른 것은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오른 건데 실적 대비 그리고 작년에 어떤 평균 가격 대비해서 나무가를 봤을 때 뭐 밑방향 충분히 뭐 여론을 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도 어떤 그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포착을 좀 했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16,000원 초반이죠. 16,000원 초반인데 위쪽 16,500원. 그러니까 좀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딱 현재가는 뭐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냥 16,500원까지는 사실 뭐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 가격은 그냥 깔끔하게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사실 15,000원으로 잡았는데 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큰 무리가 없냐면 작년 실적을 올해 2배 이상 나올 것으로 시장이 뭐 거의 뭐 담보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고점이 2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좀 1차적인 목표가로 보수적으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 가격은 뭐 나름대로 좀 약간 러프하게 아니면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5,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무가 짚어봤고요. 수급 그리고 실적 모두 양호한 기업으로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OLED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이 BOE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 오늘 승소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섹터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BOE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향후 14년 8개월간 진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인 판결은 11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 중국 기업에 대한 페널티가 확실하다라는 전망들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2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10,000원대, 11,000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LG 디스플레이인데 오늘 13,000원으로 올라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프로2000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그 탄력성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2,5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성능을 30%에서 50%가량 낮추면 중국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수출이 이뤄지면 HBM 8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 오늘 국내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3E가 조금 더 빠르게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비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5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3%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7만 8천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모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국내에 마운자로가 상륙을 합니다.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 위고비보다 워낙 가격이 낮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고비 측에서도 이 마운자로의 출시를 앞두고 일부 용량에 대해서는 40%까지 가격을 낮췄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 시장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관련한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1%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9%대까지 급등 흐름을 이어갔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상승 탄력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 팩트론 확인되고 있습니다. 14%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35만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 업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뇌전증 신약입니다. 이 뇌전증 신약의 선전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엑스코프리 뇌전증 과거에 간질이라고 불렸죠. 그 뇌전증 신약인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 3,200억 원, 영업이익 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0% 이상 오른 것인데요.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SK 바이오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올해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을 6천억 원 가량으로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매출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 대표 제품 엑스코프리 올해 매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SK 바이오팜의 매출 대부분이 엑스코프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의 엑스코프리의 매출은 2,900억 원 가량입니다. 이 역시 상반기 최대 매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2분기에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5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5%,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것인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 연간 미국 매출 가이던스를 약 5,800억 원에서 6,200억 원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의 엑스코프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환자들이 엑스코프리를 원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환자들이 엑스코프리 관련 광고를 보고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의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처방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미국 내 월 평균 신규 환자 처방 수가 지난 1분기에는 월간 1,600건 정도였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약 1,800건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분기에 진행한 신규 환자 처방 콘테스트 등 다양한 영업 강화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요.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부터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엑스코프리 유튜브 광고를 5월 달부터 진행했는데요. 조회수가 이미 2,500만 회를 넘어서는 등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와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마케팅도 진행한다고 예고되어 있는 만큼 처방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경쟁사와의 그 판매 추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경쟁사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경쟁사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제 최대 경쟁자이자 뇌전증 치료제 시장 1위 기업인 UCB라는 곳이 있는데요. UCB 브리비액트라는 제품이 지금은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1등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연 매출이 1조 원에 달하고요. 하지만 이제 브리비액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당연히 제네릭 제품, 이제 복제약 제품들이 굉장히 다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브리비액트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특히나 이 뇌전증 시장의 치료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동시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이 처방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네릭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오리지널 제품인 브리비액트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반면에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제 2030년 이후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의 진입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뇌전증 시장에서 매출 1위 제품이 엑스코프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2027년을 기점으로 엑스코프리 매출이 현재 1위 제품인 브리비액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U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사의 제품 자체에 복제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경쟁 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경쟁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경쟁 제품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제품이 뭐냐면은 이제 제논 파마슈티컬스의 아제투칼러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 이 진행 중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임상 2상 참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 투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장기 투여 데이터를 살펴보면 엑스코프리 아성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아제투칼러 임상 2상에 참가한 환자 중 182명의 참가자가 12개월 이상 동안 이 아제투칼러를 투여받았고요. 그다음 152명은 30개월 이상 이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투여 유지율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투여 유지율로 봤을 때는 12개월 차에 이제 66%였고 이제 30개월 이상에서는 55%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절반 가량이 이제 약물 투여를 30개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투여 유지율이 12개월 차에 이제 83%, 그리고 이제 엑스코프리 24개월, 36개월 차의 유지율이 각각 71%, 65%로 이 아제투칼러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좀 분석됐습니다. 엑스코프리의 경우에 48개월 투여 유지율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좀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전증 같은 경우에 만성적인 이 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발작이나 증상들을 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한 병입니다. 따라서 이제 뇌전증 치료제에서 치료제의 투여 유지율은 발작 조절의 지속성과 직결돼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한다는 것은 발작이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실제 분석대에도 따르면은 1년 내 발작이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도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유지율, 이제 약물의 효과, 내약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매출 확대를 위해서 뭐 타겟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이라던가 이런 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범위, 타깃, 뭐 지역까지 늘리기 위해 굉장히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엑스코프리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적응증 확대와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장을 굉장히 넓힐 예정인데요. 올해 안으로 이제 전신 발작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한국, 중국, 이제 중국에서 엑스코프리 품목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도 올해 안으로 좀 품목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좀 예상되면서 처방 국가뿐 아니라 이제 범위와 타깃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기자님께서도 엑스코프리가 국내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언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쯤 될까요? 네,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 굉장히 유력한 후보 네. 중에 한 개가 이제 엑스코프리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화로는 통상적으로 연매출 1조 원 또는 이제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구분하는데요. 엑스코프리의 미국 시장 매출이 2020년에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2,700억 원 가량으로 60%가량 올랐고요. 또 2024년에도 4,400억 원 가량으로 62%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천억 원 안팎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추정했을 때는 2027년 정도에는 1조 원 근처에 다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팔리는 제품이고 글로벌한 제품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기준을 이제 국내 1조 원이 아닌 10억 달러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좀 1조 4천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1조 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공식적으로 엑스코프리가 블록버스터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한 202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출 1조 달성 같은 경우에는 UBC를 역전하는 그 순간에 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회사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1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9년 이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앞으로의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SK 바이오팜이 어쨌든 이렇게 블록버스터 의약품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미국 시장에 진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만큼 블록버스터 의약품 후보를 가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준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뭐 블록버스터 후보로 뽑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이제 뭐 관세에 영향이 없거나 문제들 좀 해결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먼저 이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의약품의 이 엑스코프리 원료를 캐나다의 공장이 있는 업체로 보내서 완제품 위탁 생산을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에서 활용되는 것 중에 이제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은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내 위탁 생산 업체까지 확보한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FDA 심사까지 이제 마친 곳으로 향후 관세 여부에 따라서 지속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위탁 생산 업체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유한 양행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후보군 중에 하나죠.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국산 항암제 중에 이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이제 유한 양행의 렉나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약인데요. 역시 관세와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이제 렉나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올해 2분기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글로벌 매출이 2,500억 원, 1억 8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매출이 물론 이제 렉나자의 단독 매출이 아니라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 합친 매출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기술 수출된 제품인데요.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처방되는 제품들은 이미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관세와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유한양의 경우에는 이제 완제품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로열티나 마일스톤 등을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시마로 국산 1호 블록버스터에 등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 뭐 이러한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불식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셀트리온이 국산 1호 블록버스터 램시마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무대에서 주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이제 진펜트라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장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2주 전쯤에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 인수 소식을 알렸는데요. 최근 이제 추가된 소식에 따르면 이제
셀트리온이 인수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일릴리의 단일항체 생산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여전히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긴 하고요. 이 일라일릴리 공장 같은 경우에 기존의 생산 개발 인력을 함께 인수해 줄 것도 요구했고요. 셀트리온이 이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미국 FDA가 해당 공장의 품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해당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현지 공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10월 달쯤에는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에는 7천억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고 내년 말부터는 셀트리온의 제품이 생산될 것 같은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이제 향후 관세 정책에 따라서 현지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이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7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증설되는 경우에는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이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램시마의 SC 제형인 진펜트라를 판매 중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셀트리온의 공장 인수 시점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둘씩 슬기롭게 좀 이겨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S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죠. K캡, 이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 같은데 관세의 여파를 잘 극복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아직까지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허가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SK 이노엔은 최근 이제 미국에서 이뤄진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였고 이제 파트너사인 세벨라에 따르면은 식도염 치료 유지요법에서 이제 1차 평가 지표인 24주간 이제 치료 효과 유지율이 전체 환자군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치료제 대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냈다라고도 이제 데이터를 냈다 발표했고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세벨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중에 미란성 식도염 및 또 비미란성 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해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예정이고요. 이것도 앞선 유한양행의 사례와 비슷한데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미국의 이제 세벨라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의 이제 K캡의 기술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벨라 주도로 임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용 K캡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고 브레인트리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 유통, 영업 마케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적용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의약품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 미국 시장이 20%가량인 약 4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은 K캡이 블록버스터를 등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K캡은 이제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등 총 54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이 중 벌써 17개 국가에서 출시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매출이 조금 더해진다면 미국 출시 2년 내로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 등극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두 기업씩 이것을 달성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역시나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중국 BOE를 상대로 전례 없는 승소를 거뒀다. ITC는 BOE의 기술 탈취를 인정하고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BOE는 아이폰, 메타 스마트 글라스 등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제재는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까지 차단하는 전방위 봉쇄 조치다. 또한 보증금 100%를 부과했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BOE가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을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BOE는 22.7% 점유율로 LG 디스플레이를 앞섰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라스트 찬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 마감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섹터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펄어비스고요. 펄어비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지금 붉은 사막이 내년 1월로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결국에는 거의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작 공백 우려 속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게임스컴을 앞두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이 좋은 평가를 얻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하락의 의미는 어쨌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할 경우 화장품 섹터 급락처럼 게임주들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9시에 장 이제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좀 급락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거래일 만에 거의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경계성 매물일 가능성도 있고 뭐 회피성 물량이다, 뭐 회피 심리가 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JYP 엔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아까 나왔던 소식인데요. 중국 BOE를 상대로 이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게 아마 특허가 무평광 필름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덕산네오룩스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 특히나 지금 BH도 그렇고 이 OLED랑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원래 BOE 같은 경우가 중국은 이제 저가 공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잡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는데 만약에 지금 BOE가 미국에 수출을 뭐 14년 동안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폴더블 폰이라던가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분간 좀 좋은 시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던 섹터들이 많았는데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물가 안도 랠리 속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옵션 만기 하루 전일 1거래에 남겨두었는데요. 딱 옵션 만기주 다웠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CPI는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설령 내려갔을 때는 어제처럼 시장은 환호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 시장에 조금씩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 덕분에 오늘 개장 자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3,220만 넘어가면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요. 네. 그렇게 오늘 3,19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동 구간에서 파생상품 시장,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점 대비 3배나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제는 장 후반으로 가니까 콜에서 이렇게 지수는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3배가 나옵니다. 결국 옵션 만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1% 정도.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코스피가 3,229포인트까지도 오를 것으로 나오는데요. 1% 이상 상승이면 사실상 정말 오늘 잘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우리가 내심 지금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심 드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리포트가 한번 나온 이후로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7만 7천 원. 이러한 흐름이라면 30만 원까지 돌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며칠 전에 마이크론이 추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 두 기업은 결국에는 매출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에 놓여있기 때문에 두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분의 1이나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더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일 시장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이번 달 안에는 내심 코스피가 우리가 신고가까지 가는 것 그것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 몇몇 섹터가 역시나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의외로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랬고요. 기타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시장 흐름 자체는 지금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양호하게 봐주셨고 뭐 반도체 등의 주도주의 역할은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22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의 탄력, 동시효과 구간에서 더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8% 역시나 1%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8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에 나서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반면에 개인이 5천억 원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타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71,750원 선에서 1%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기다립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CPI 지표 발표, 그로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에 가까운 오름세, SK하이닉스는 3%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블랙엘 칩에 대한 중국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 강한 상승, 셀트리온도 2%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 관련 기업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한화오션 2% 강세 보였고요. HD현대중공업도 2.5%, 한국조선해양도 6%가량의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관계자가 울산 조선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들도 오랜만에 반발 매수세 유입됐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가량의 오름세,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5%,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2.5%가량의 상승분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이지만 네이버는 0.9%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있고요. 다만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속해 있는 전자기술과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상승분을 그리면서 마감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알테오잔 같은 경우 3%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펩트론이 무려 14%가량의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마흔자로 한국 상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고비의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 대웅제약의 지금 임상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엮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천당제약도 1.6%가량 상승했고요. ABL바이오가 5% 넘는 상승을 했는데 파트너사가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평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오늘 탄력이 좋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시제는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도 움직임 괜찮았었죠. 이오테크닉스, 주선 엔지니어링, 덕산 네오룩스가 무려 24%가량 급등했고요. 리노공업도 3%, ICS도 10%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1.8%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 넘는 강한 상승 나왔지만 에코프로는 시장의 상승 대비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세를 보였던 게 게임주 엔터주였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JYP가 8% 넘게 하락했고 YG가 2%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양형석 그리고 지드래곤이 저작권 논란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생기면서 엔터주를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무려 24%가량 하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이어갔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224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 오르면서 814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2%가량의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정말 강력하게 담아냈습니다. 결국에는 6,3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특히나 개인이 오늘 대규모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는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좀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탄력이 더 좋아진 듯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245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부터 그리고 5위까지 일제히 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아랫골이 다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상승하면서 71,900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3% 넘는 상승 보이면서 27만 8천 원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2%, 삼성바이오로직스 1.8%,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막판에 더 힘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KB금융 오늘 10위권까지 일제히 다 상승했고요. 조선주들 탄력이 좋았던 만큼 HD 현대중공업이 2.5%,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10위권까지 보게 된다면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다 달아주고 회복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펩트론이 14%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3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에코프로그룹도 일제히 상승했고 알테오젠도 3% 넘는 상승, 이제는 4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최근에 실적과 함께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일제히 5% 넘게 상승하면서 ADC,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HAB도 2% 넘는
거는 상승 보이면서 시가총액 7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천당제약도 1.6%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과연 내일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시장 예측할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앞두고 지금 방산이랑 우크라 재건주들 좀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양쪽 섹터 모두 다 쉬어갔는데 이 두 가지 섹터의 특징은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간다. 이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러시아의 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또 오늘 밤에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좀 광복절을 앞두고 내일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LG 그리고 보험사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뭐 기타 보험사들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지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기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AI는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AI 쪽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9월 FOMC에서 빅컷을 해야 된다, 50bp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베셋 재무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AI라던가 뭐 지금 제약바이오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로 불리는 섹터군들에서 좋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3,200선 이탈했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의 흐름 자체가 3,200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종목별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죠. 방산과 우크라 재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주목해보자.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성장 섹터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실적 나오는 보험사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이창훈 사장님께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어떤 포인트 잡고 가야 할까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옵션 만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에 참여하죠. 특히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0시경에는 30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39억 원 매수세로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70억 매수했습니다. 풋도 적지 않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내일 시가 혹은 시가 부근 대략 9시에서 10시 반 혹은 10시 정도까지는 시장의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시장이 장중에 한 번 정도는 3,250포인트는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내심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 초반에 우리가 움직임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한번 거래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 이게 3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앞두고 이제 며칠 안 남아도 15일이죠. 그런데 어제까지 그렇게 좋다가 오늘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나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뉴욕타임즈에서 뭐 트럼프를 푸틴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상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주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 하나만 더 나오면 어제와 같은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나는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종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가 될 만하죠. 혹시나 주말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그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겠지만 또 앞으로의 흐름을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우크라 재건 테마 짚어주셨고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또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게임 섹터에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펄어비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건데 맞아요. 일단 게임스컴을 앞두고 지금 신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뭐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뭐 펄어비스 있습니다. 근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느낌이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장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NC소프트는 지금 아이온2 쇼케이스를 계속 지금 개발자들과 거기 책임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가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온2는 올해 말 11월 아니면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거는 신장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는 국가대표 AI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왜 게임사가 AI 쪽에 포함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한 14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3D 모델링이라던가 이런 오디오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AI와 접목시켜서 맞춤형 AI 기술과 합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2 같은 경우는 MMORPG라는 장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MMORPG 게임 중에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는 곳이 비상장 기업인 스마일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스마일게이트에서 출시해서 런칭하고 있는 게임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24년도 기준으로 로스트아크 매출이 4,4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진율이 5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온2를 출시를 했을 때 지금 로스트아크 장르와 겹치다 보니 그 유저를 NC소프트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사실 모멘텀 자체가 많고 주가는 과거에 황제주였던 그 100만 원대에서 정말 지금 이 가격대라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끌고 가시기에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함께 봤고요. 신작 모멘텀이 워낙에 또 기대되고 있고 펄어비스 안에서 실황 매물이 오늘 또 크게 출회됐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 수급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의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HD 현대건설 기계인데요. 앞서 이야기드린 재건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한 번 정도 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수도에 재건 관련 사무소를 얼마 전부터 이미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한번 나오면 바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고 덕분에 관련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데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2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는 큰 폭으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 354억 원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의 400억 원의 실적을 냈다는 것.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9,677억 원 정도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거나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동사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좋은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사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죠. 그러면 주가도 응당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야 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딱 그렇죠. 7월 한 달 동안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듯 하지만 7월 중순부터 시장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동기간 중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혹은 기관, 더 좋은 건 당연히 외국인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두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테마 좀 강조해 주셨고 그 안에서 HD 현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5천 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궁금한 게 또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방산주는 이러한 이슈 안에 조금 피해 있는 게 좋을지 방산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홀딩이 당연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방산 쪽은 다른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게 딱 하나 우려인 듯한데 아직까지 현대로템도 그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2분기 기준으로 이런 방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이쪽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봐야겠죠. 본부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아까 뭐 게임 섹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큰 이벤트인 게임스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펄어비스가 급락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이라던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예, 시장 상승에 주목하시고요. 어제 장 초반에 3,240포인트 넘어갔는데요. 저는 내일 그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즐겁게 시장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즐겁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